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바라볼 수 있는 미래 자체가 우리가 현재로 사용하고 있는 원화나 달러 기반 대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는 부분 중에 분명히 이제 유동성 유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신고가를 찍었을 때도 언론에서 별로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이거는 약간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사실 언론과 좀 결탁해서 어느 정도 언론 조작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기관들이 조금 그런 호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언론 쪽에 좀 자제를 시키고 악재나 이런 건 좀 몸만 생겨도 엄청나게 부각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좀 유도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컨스피러시라고 하는 그 음모론 쪽에는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디어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투기적인 그 영향이 크게 나왔을 때는 크게 반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 이후에 장이 폭락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즉 우리가 일반 투자자로서 미디어에서 자꾸 비트코인 고점 찍었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실제로 곧 고점이 나와서 폭락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기관들이 억압을 해서 미디어들이 발표를 안 한다라는 이런 뭐 음모론에 가까운 것들이나 아니면은 개미들을 다 털고 기관들이 자금을 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증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팩트 기반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500억 달러 이상이 이번 해 초부터 이미 비트코인 ETF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테일 쪽의 거래, 즉 일반 거래소의 볼륨 자체는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특히 한국거래소에서는 알트 쪽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쪽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그 거래소 볼륨이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즉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를 좀 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실제적인 활력이 돌고자 한다라면은 거래소 볼륨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지표들을 보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금 한국은 압도적으로 알트코인 좀 거래 비중이 높은 국가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엔 좀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우선 리스크 성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은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은 과거형으로 돌아가서 한 5년 전에 투자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냥 들고 있었다 하면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 어떤 거를 들고 있더라도. 그런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이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물론 하방으로의 떨어지는 각도도 매우 깊지만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이제 그만큼 알트코인 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구성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돌아다니면은 우리 작가님은 혹시 거래를 하실 때 대부분 어디서 거래를 하시나요? 저는 해외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 네. 거래소에서 하시죠? 네. 온체인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거래소만 이용하시나요? 거래소에서 대부분 하죠. 그렇죠. 그냥 그나마 그 해외 거래소까지 가시면은 노출이 조금 더 빨리 되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토큰들이 한국에는 없을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말인즉슨 그 옛날 자료에 나와 보면은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출금을 해외 거래소나 온체인으로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업비트나 거기 안에서만 노는다는 이런 거기에서만 상장된 토큰만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 토큰들을 사고 팔았을 때 정말로 뭐 리서치를 하거나 이 프로젝트 어떤 건지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볼륨이 많이 몰린다,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 형태로 접근해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 프로젝트들도 그만큼 한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토큰을 상장하는 게 꿈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리테일 시장이 유동성이 가장 높아요, 전 세계에서. 그게 반대로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유동성 출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프로젝트들의 유동성 출구가 되고 있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싸게 샀을 때 다 비싸게 사주는 그런 쪽이 되고 있어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될 때는 이미 엄청나게 오른 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최근에 들어서는 해외에 상장을 하면서 한국에도 동시 상장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리테일, 즉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거는 여전히 한국 거래소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단순
단순히 좀 구조적 문제나 투자자 성향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에 대한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도 이번에 딱 책을 10대를 위한 비트코인과 화폐 역사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그리고 정말로 이제 자라나는 그 10대들에게 교육시키기가 이런 책을 쓰신 거잖아요. 이러한 교육이 조금 앞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면은 한국 투자자들의 성향도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비트코인이 뭔지를 여쭤보면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인지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왜 오를 수 있거나 왜 내리거나 어떤 기반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그냥 투기 자산 아니냐라는 게 대부분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은 비트코인보다는 얘가 더 많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뭐 알트코인을 한다라는 식으로 귀납적 귀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에 한 8년, 9년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종결되는 게 결국 그래 모든 걸 다 투자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비트코인이다라는 걸로 종결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결국은 비트코인을 공부해보고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원초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교육이 된다라면은 한국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서 90%가 알트코인이고 뭐 10에서 5% 정도가 비트코인이라면은 아마 좀 더 건강한 포트폴리오에 뭐 최소 60% 이상이 비트코인인 경우로 아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한국 투자자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물론 이제 그 교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와서 사서는 너무 투자의 기회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고 향후로도 뭐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화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도 현재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정말로 이게 뭐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 된다거나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주식과 같은 성향은 아니지만은 금과 같은 성향도 있고 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사용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갖다가 보장이 된 상태에서 사용이 된다라면은 그만큼 이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 자체가 이게 자원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자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용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현재로 사용하고 있는 원화나 달러 기반 대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단계의 한 단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아직 현물 ETF조차 거래가 안 되고, 비트코인 물론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지금 세금도 아직 적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좀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94%가 채굴이 되었고 굉장히 이제 선점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한국과 비트코인의 미래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굴 쪽으로 본다면은 실제로 이제 뭐 대부분 다 채굴이 된 상태이지만서도 여전히 많은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많은 게 뭐 10분에 한두 개씩 정도 채굴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하나가 뭐 1억 5천이니까 이 상태에서 10분마다 1억 5천이 새로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채굴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채굴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채굴 상태 자체도 현재는 대부분 미국 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도권을 현재 우리가 가져가는 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쪽에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도 각자 갖고 있는 뭐 나라마다 기조나 뭐 방향성들이 다 다르니까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안 자체는 내 자신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소유해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는 게 가장 큰 레버리지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1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사실 가장,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2010년대 좀 모바일 인터넷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주식
주식이 사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과 관련된 주식들이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이제 2020년 중반을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의 20년은 그런 비트코인의 시대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비트코인의 시대가 된다라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금과도 어느 정도 일치상맥을 하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자체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자체는 사실은 그냥 돈이 계속 찍어내져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명목통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 말인즉슨 상대적으로 내 가치,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도 레버리지가 됩니다.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도 그거를 레버리지 하는데 상당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라는 10대들을 위한 책을 쓰셨는데 10대들이 교육을 잘 받게 되면은 앞으로는 자산 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 시대에는 좀 그 투자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질까요? 뭐 Z세대는 뭐 이미 투자 시장에 들어왔고, 이제 알파 세대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이제 알파 세대들의 경우에는 그 뭐 저희 세대만 보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약간 늦은 감이 있죠.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건 조금 어려웠으니까 대출 비중도 너무 높아졌고, 그래서 우리 세대의 경우는 대부분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밌는 게, 이게 증식 방향을 보시면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했던 우리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음 얘기했을 때 투기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지 마라, 그 패가망신한다, 그런 거 하면은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바라봤고, 초기에 부동산 하셨던 분은 그 전 세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쪽 시장을 빨리 파악하고 돈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를 먼저 배웠던 분들이 결국은 자산 증식에 성공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돌아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잘 하신 분들이 오늘 그래도 중산층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고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세대를 보면은 주식 투자를 잘 하셔서 어느 정도 자산을 증식해갖고 성공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계신 거고, 아마도 이제 미래에는 우리 같이 암호화폐가 되었든 AI와 결합해서 암호화폐가 되었든 이쪽 방향의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마 중산층 이상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데 조건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와 결합된 것이란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암호화폐 자체가 AI랑 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I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옛날에 뭐 아이폰에 시리 같은 게 있었는데 비슷한 건데, 에이전트한테 오늘 좀 뜨고 있는 그 토큰들 사서 수익 한 10%까지 보고, 만약에 손절이 나면은 한 3%대 손절을 내고, 그 다음에 트렌드는 그 트위터나 뭐 소셜미디어 아니면 뉴스들을 훑어봐서 가장 오를 만한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갖고 수익률 10%만 맞춰줘, 그리고 다시 매도해줘 라는 거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은행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그 각 은행별로 투자 종목도 있어야 되고 팔수도 사야 되는 이런 권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은행 자체가 그거를 제공해주지 않는 한은 은행 권한을 넘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은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내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권한을 AI 에이전트한테 넘겨서, 아니면 따로 지갑을 만들어서 그쪽에 자산을 넣어서 이렇게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방향들이 하나둘씩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성장 포텐셜이 상당히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암호화폐 AI 시장도 상당히 핫하잖아요.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실제로 암호화폐랑도 궁합이 지금 상당히 잘 맞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I가 향후 더 성장을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그거에 발맞춰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들이 있는 거네요. AI 인프라와 암호화폐 인프라가 아마 같이 융합되어 갖고 같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10대를 위한 비트코인과 화폐 역사의 김준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